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아슬아슬했지만 국회 비준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기대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려되는 결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은 좀 낮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기는 할 텐데요.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은 또 두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중 FTA 오늘 다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해온 산업재해 예방기획 코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 안전, 안전 문화 등을 중심으로 오늘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따끈따끈했나요? 네, 어제의 부메랑 장세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일과는 전혀 그 국면이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흐름이었고, 매매 흐름도 어제와는 정반대, 상반되는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의 다량 매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한 선물의 다량 매도가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떠났던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다시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전일 37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거래소는 상당 부분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31.96포인트, 1.60%의 적자는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2000선을 회복한 2023.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폭이 거래소에 비해서는 크지 못했는데요. 전일 대비 3.57포인트, 0.52%가 상승한 691.9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반대로 거래소와는 반대로 기관은 매도하는 양상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래소는 520여 종목 오르고 280여 종목이 떨어진 양상,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580여 종목에 떨어진 종목이 450종목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좋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들을 따져보자면 그동안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철강, 금속, 포스코가 3%대 후반에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화학 업종과 운수 장비 이런 업종들, 대형 주군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이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또 안 좋아서 내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오늘 중국 변수는 전혀 없었나요? 네네. 오늘 중국 변수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업종 흐름으로 보면.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난 주말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매도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파생 시장의 과세 영향이 전일 상당히 컸다, 실제로. 그래서 좀 사실 우려를 많이 하면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나오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하루 정도로 잘하면 마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중 FTA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중국이 좋았을 때 수출을 많이 했던 중간재를 많이 파는 업종들이 강세였습니다. 앞서 어디죠? 네, 업종으로도 뽑아드렸습니다만 철강금속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이 업종이 사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제조업의 가동률이 한참 좋았을 때 가장 많은 그 대중국 수출을 기록한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은 보실 때 실제의 그 실존적인 상황과 현실적 상황이 조금 이렇게 똑
똑같이 궤를 맞추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FTA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오늘부터 수출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사람은 심리를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예. 이렇게 좀 심리가 좀 움직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중 FTA 또 그리고 중국이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이런 해당 업종들이 정말로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2016년에 해당 업종들이 정말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반면에 정말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뭐 화장품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종목들도 눈에 띄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의약, 제약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장이 강한 양상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연말 장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네.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본질적인 시장의 본질, 기업의 본질의 차원과 시장 유동성의 그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시장이지만 기업의 유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통이라는 거는 결국 들고 나는 게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내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최근에 보여주는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12월 정도로 끝나고 추가 금리 인상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예.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동성 자금들이 사실 투자처를 못 찾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불안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다가 네. 미국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좀 강하게 돈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문제가 됐던 세금 문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주의가 지위가 폭넓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은 서로 맞겨루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어제 다 알려졌던 얘기이기도 하죠. 이미 네. 거의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예. 국제 기축통화 5가지 중에 하나에 예. 들어가게 된 거죠. IMF에. 예. IMF가 이제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에서 SDR 통화 발생계 편입이 적절하다는 실무 보고서를 내면서 결정이 된 건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SDR이라는 게 이제 IMF 회원국이 외환 위기를 겪을 때 담보 없이 이제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1969년에 이제 달러와 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게 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가 이 중에서 이제 이 5가지 통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서 이제 5가지 통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축 통화가 된 거고요. 네. 중국의 위상 같은 것들, 정치적인 것 외에 뭐 경제적인 위상 같은 것들도 반영이 돼서 네. 자연스러운 건데 어쩌면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성장한 것에 네. 비해서는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 SDR도 위안화로도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예. 뭐 하여튼 5대 기축통화에 들어갔다는 게 중국의 위상을 뒤늦게나마 알려주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함께 이제 예. 중국과 관련된 영향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대중국 수출 결제를 주로 이제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달러 편중에서 벗어나서 환율 변동에 조금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안화가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되면 중국 경제로서도 좀 유리해지고 예. 중국과 많이 밀착돼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고 대중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 중국 환율 변동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휘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중국 경제의 영향권이 커진 것만은 분명한데 또 중국 화폐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부여된 거니까 그거는 좀 긍정적인. 다만 이제 변동성을 좀 주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론의 시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중국 위안화는 정부가 고시를 하잖아요. 예, 시장 경제의 논리가 어느 정도만 가미가 된 거라 예. 글쎄 어떤 정책의 표현에 따라서 참 우리가 많이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종교인 과세 이거는 정말 해마다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걸 포함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종교인 과세가 항상 이제 이 여론상으로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데 항상 이제 문턱에 가면 항상 걸리는 거죠. 지정 딸리는 딱 이맘때쯤 많이 나오죠. 2014년 12월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합의를 했다가 이제 성직자들이라든지 일부 신도들의 이제 반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기획재정부가 1년을 더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국회 기재위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68년에 이제 처음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40년이 넘은 그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이것 본회의 통과가 좀 남아 있고요. 또 원천징수 여부 같은 것들도 좀 이 종교인의 재량을 좀 많이 인정해줬고 학자금, 식사비, 교통비 같은 것은 비과세 소득으로 좀 인정해서 일반 근로자의 이 소득세와 관련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잖아요. 종교 어떤 법인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시행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잖아요. 개정안이 마련된 건데 사실 워낙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시행 시기를 좀 보면요.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미묘한 건데요. 이번 정부가 끝나네요. 그렇죠. 2018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2018년부터 하는 거면 2017년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고 거의 이 다음 정부로 공이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정부에서 과세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종교단체의 압박에 너무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부적합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세금 자체를 보면 연소득 4천만 원 성직자라고 따졌을 경우에 39만 원이 세금이고요. 연소득 8천만 원이면은 229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보다 종교 시설과 관련된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여러 이 종교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큰 곳이 개신교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불교나 천주교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종교 편향 움직임과 관련돼서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일 이제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있긴 한데 종교계의 눈치를 좀 볼 경우 아마 오늘, 어제, 내일 그리고 사이에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정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본회의군요. 이것도 또 제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빈병 보증금 인상. 그래서 소주 가격도 오르고 맥주 가격도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도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하네요. 저도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빈병 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소주나 맥주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이런 돈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빈병 순환 같은 것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이제 빈병 보증금의 인상을 환경부가 추진해 왔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40원인 소주병이 100원이 되고 50원인 맥주병은 130원으로 이제 보증금이 인상되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되팔면 일정 부분 목돈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같은 방침에 제동을
정부 이 같은 방침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기구인데 제동을 건 겁니다. 이제 보증금 인상안을 뭐 철회하고 예. 취급 수수료도 이제 업계에서 자유 결정하도록 그냥 의결을 했는데 왜요? 일단은 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빈병 회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규제의 결정이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 뭐 거의 뭐 준의무 조항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환경부가 일단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재심을 통해서 결정을 뒤집기에는 좀 촉박한 것 아니냐 해서 예정대로의 시행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뒤로 재심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무언가 손을 보라는 그런 이 제도에 대해 손을 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원안으로서 기존대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지에 대한 대답은 네. 사실 배 기자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고, 그렇죠? 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아마 규계위 같은 곳이 이제 민간 자율성 같은 거를 많이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예,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경상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항상 불황형 흑자죠. 수출이 더 많이 예, 줄어드는, 맞습니다. 아니,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폭으로 거죠.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제 11월 수출액 관련된 통계가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건데요. 11월 수출액이 444억 달러로 작년보다 4.7%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15.8% 전년 동기 대비인데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그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이제 감소폭이 줄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다 뭐 이런 건데 반면 이제 수입액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보다 17.6% 줄어든 아주 큰 폭이죠. 341억 달러로 집계돼가지고 수출 수입액 모두 올해 들어서 11개월 연속 동반 감소를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역 규모, 이제 수출 수입액을 합친 그런 교역 관련된 금액이 1조 달러가 올해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네.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이제 4년 연속에서 멈추게 되는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수출 감소폭에 비해서 수입 감소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04억 달러인데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 기조도 사실 6개월째 이제 계속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무역 이 수출액 감소 기조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무엇인지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또 여기 또 환율 변동이 있으면은 또 갑자기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예. 늘 그런 게 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삼성이 정기 사장단 인사를 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총평을 좀 내릴 수가 있나요? 일단은 사장 승진이라든지 이런 폭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정말 개개인에 대해서 겸직을 많이 줄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심이 좀 많은 것은 이제 오너 중에서 이서현 이제 이 삼성물산 패션 부문 경영기획 담당 사장이라고 하는 긴 명칭으로 불렸던 이건희 회장의 셋째 차녀이죠. 이제 이서현 사장이 삼성물산 패션 부문장이 그냥 된 거고요. 다른 이제 윤주와 이제 패션 부문 사장이 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통합된 그런 회사는 기존 4인 대표 체제에서 3인 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회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체제로 유지하게 됐고 일단 사당장 교체해서 기술 경영 중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우체국 쇼핑, 우편 택배, EMS까지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 메가탑 이마트 백화점까지 카드 하나로 10% 캐시백 우리 동네에서 더 할인받는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월 1회 한도 및 전월 이용 실적 등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고요. 어제 진통 속에서 여야가 한중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이 시장이 개방이 되는 건데 우려와 기대, 한중 FTA에 대한 것들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또 참쉬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아르헨티나 탱고와 한국 음악이 콜라보를 선보이는 정동극장 기획 공연입니다. 전통 ING 제나 탱고 콘서트의 초대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시려면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생생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바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이니까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가 나오셨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주입니다. 달려오셨어요? 조금 달려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제가 하게 될까요? 요게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권영주화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업무용 자동차요. 그렇죠. 네. 이거를 비용 처리하는 걸 가지고 권 기자는 좀 다른 언론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부와 국회가 이 업무용 차 비용 처리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어요. 제한하겠다라고 딱 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 총평을 일단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논란이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이제 보통 자가용 개인이 우리 김경 기자께서 자가용 한 대 사면 그거를 정부에서 그래도 생필품이니까 그만큼 산 비용만큼 세금 면제해 줄게 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네. 자, 내가 이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서 차값을 내고 뭐 운행 유지하고 이 비용이 그래 너의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었구나. 경비 인정. 그렇죠. 예. 쓴 만큼 그러면 네가 내야 될 세금에서 제해해 줄게. 이게 이제 업무용차의 네. 논란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필품이 된 세상에서 자가용 승용차 개인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네. 법인이나 사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근데 물론 사업상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는데 악용을 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동안 예. 논란이 됐던 게 자, 그럼 법인용 또는 사업자용으로 자동차 세제 혜택을 줬는데 대체 당신이 이걸 사업용으로 썼는지 그렇죠. 아니면 예. 사적으로 가족 태우고 지방에 놀러 갔는지 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됐었죠. 고가 스포츠카. 그렇죠. 이거를 회사에서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예. 그 초코파이로 유명한 회사의 회장께서 네. P사에 예. 한 3, 4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가지고 예.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예, 이게 뭐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닐 거란 생각이 그렇죠. 더 상식이죠.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2007년부터 계속 이 논란이 있어 왔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가 자 그렇다면 한번 손을 보겠다 해서 결정난 게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 또 말이 많은 게 결국은 말이 800만 원이지 네.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에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까지 인정을 해줬으니까 최대 2억 원까지 됐단 말이죠. 오. 근데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하면 어쨌든 기간을 2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간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건 제가 또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25년 동안 쓰면 됩니다. 그럼 동일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25년 동안 물론 뭐 쉽지 쓰진 않죠. 않겠지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입차 쪽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고야 뭐 비싼 차 파는데 별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안도의 한숨? 그렇죠. 국산차 네. 업계는 야 이건 뭐냐 한도 제한 하자 그랬더니 한도 제한은 안 하고 그냥 연간 800만 원으로 비용만 인정하면 이건 뭐 결국 크게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권 기자는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 업무용으로 고가차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비용만 인정하자.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그냥 최종 한도. 네. 뭐 최대 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제한하자 이렇게 놨던 건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했던 게 아니 그렇게 하면 국내 비싼 차 파는 수입사들도 있고 그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태클 건다. 응? 왜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FTA 협정 유배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예. ISD 뭐 이런 거 올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와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연간 비용 한도가 800만 원인 게 아니에요? 연간 비용 한도는 800만 원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가지고 뭐 1년 쓰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적어도 한 5년 쓴다 그러면은 58에 4천만 원 정도까지 5년은 인정이 되는데 네, 다 인정이 그 이후로 되고. 계속 써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 수입차 업계는 환영. 그렇죠. 환영이고 반색한다고 그러죠. 예. 국산차 업계는 질색한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가차를 업무용 차로 사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국산차 업계는 그럼 질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질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 제도 하나가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긴 했습니다.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간 뭐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비용 한도를 딱 제한해 놓으면 최대 비용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값비싼 고가차, 수입차 쪽에 조금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국산을 사게 되는 뭐 한도 미만의 자동차를 고르게 될 텐데 그쪽에는 국산차가 선택폭이 많으니까 국산차 업계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큰 차이가 없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차이 없이 해두니까 국산차 업계는 뭐 아이고 이건 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논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었냐 이렇게 할 거면 네.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심지어 뭐 경실련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거 왜 했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경실련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이게 연간 한도가 800만 원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 얘기가 됐던 걸 보면은 진짜 3, 4천만 원씩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안 된 건가요? 한도액 설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기획재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재부 입장은 예. 어쨌든 고가차에 세제가 불리하게 적용이 되면 이건 분명히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손을 보는 게 가급적 연간 한도 비용은 줄이되 사용 기간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고 또 네. 통상마찰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예. 그 재산 형평성 차원의 정책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반색을 하고 있는 고가 수입차 업체들은 네. 그렇지 않아도 수입차 지금 더 잘 팔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폭스바겐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사는 경우는 뭐 계속해서 잘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나겠죠. 그 참고로 보면 말이죠. 그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억 원 이상 네. 수입차 중 총 14,976대 가운데 83%가 업무용 차입니다. 그래요. 개인의 용도가 아니에요. 다 이제 법인 리스라든가 또 사업자, 또 법인 명의 이런 예. 업무용 차로 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제도가 시행이 돼도 어차피 무늬만 회사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 다시 또 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또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게 왜 했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칼을 뽑았으니까 물을 잘라야 된다는 자르긴 심정, 잘랐어요. 그런 잘랐는데 제가 심정이었을까요? 볼 때는 이제 껍질만 살짝 깎아낸 거죠. 아이고, 이건 그렇군요. 근데 자동차세 형평성도 그렇고 이번 업무용 차에 대한 비용 인정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자동차라는 것이 자꾸 좀 변하니까 네. 업계도 변하고 제품도 변하고 하니까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제가 발전을 못해요.
뒤따라가는 그렇죠. 속도가 늦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동차세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100이라는 힘을 내려면 100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00이라는 힘을 내려면 연료가 5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00 기준 가지고 세제를 적용하려니까 항상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게 마찬가지인 것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기술적으로 다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1년에 19조 원, 20조 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기차를 과연 늘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아니신데 아니, 이거는 아닌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류세를 계속 받고 싶어하는 쪽이라 권 기자는 지금 그걸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서 기본적으로 예. 에너지라는 전체의 큰 예. 틀에서의 세제 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앞으로 그 어떤 이동수단의 기술이 발전해도 그렇죠. 우리가 뭐 산자부에서 엊그제 뭐 전기차 100만 대 예.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이론적인 그렇죠. 전망일 뿐일 수도 있는 100만 거죠. 대면은 2,100만 대 중에 5%입니다. 5%가 보급만 돼도 5%면 쉽게 말하면 유류세 5%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세제 개편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동차 미래 전략이라든가 네. 그 산업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그 업계와 또 정부와 네. 뭐 또 약간 좀 그 노사정 합의 때도 공익위원회 들어가는 것처럼 네. 뭐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테이블을 좀 만들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산하에 자동차 미래 전략위원회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각 분야 정부, 뭐 산업, 예. 그다음에 뭐 기타 인프라, 네. 뭐 그런 그 민간과 관이 주도해가지고 앞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로우 카본 비이클 즉 네. 저탄소로 간다. 저탄소 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을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근데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정부 부처 간에도 단순하게 예.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느냐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고. 밥그릇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 좀 미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뭐 그냥 법인용 차 비용 인정 얘기를 했는데 알고 네. 보면은 뭐 유류세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세, 네. 예, 뭐 저탄소 같은 경우에 또 협력금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나오면 예. 또 논란이 됩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또 달려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한중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회 비준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각 정부가 정식 서명을 했으니까 약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 또 중국에게는 우리 시장이 열리는 것이 되는데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진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정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양국이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잠정 타결된 다음에요. 지난 6월 초에 한중 양국이 이제 정식 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6개월 만에 이제 국회 비준이 된 상태인데요. 네. 한중 FTA는 이로써 이제 연내 발효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효와 동시에 1차로 관세 인하가 되고요. 예. 또 내년 1월 1일서부터 또 다시 또 2차 관세 인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한 20여일 사이에 2년에 걸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로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예. FTA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대략 한 950여 개 가까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항공유와 등유 그리고 플라스틱 금형 제품이 있겠고 건축용 목 제품도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단계적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중 FTA의 관세 철폐 그 수준은 사실 이제 기존의 FTA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좀 이제 5년 내지는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에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의 기조를 갖다가 대외 무역보다는 내수 위주로 중국 경제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를 겨냥한 제품, 예를 들면은 소형 냉장고라든지 이제 전기밥솥 또는 이제 진공 청소기 등 주로 중국의 내수 쪽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한중 FTA로 인해서 아마 수혜를 보는 그 품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게 뭐 패션이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수혜를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요즘 말로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예.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우는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미 다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 여행업이나 또는 엔터테인먼트, 방송 등에서도 중국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요. 사실 그런데 한중 FTA 하면 뭐니 해도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통관 단계에서부터 신속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확대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를 해소할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이를 갖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 FTA가 비관세 장벽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이 되는 300여 개의 품목도 아마 우리나라 원산지 지위가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산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한중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 분야 중에서 자동차는 일단 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생산 시설이 중국에 가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감되는 관세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부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는 일단 이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혜택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은 부품 조달은 현지에서도 조달하지만 한국 내에서 또 부품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비록 이제 10년에 걸친 관세 철폐지만 6에서 한 10% 정도 되는 부품의 대중 수입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 수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도 요즘 주문자 OEM 방식으로 해서 현지 생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들이 한국산을 찾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기 때문에 화장품 역시도 대표적인 수혜 업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10년 뒤에 풀리는 공산품들의 관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유예가 됐지만은 그때 가서 좀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 품목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있고 또 이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낮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산업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버리고 계속해서 그 글로벌한 그 마케팅 능력을 갖다 올리는 계속 격차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준비를
하고 네. 또 활용을 잘 해야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단순하게 그냥 계산적인 기대 효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산적인 정말 효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어민들의 지금 걱정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개방의 수준이나 속도가 낮게 체결이 됐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은 중국산에게 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자생력을 키워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보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산물은 사실 그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과, 감귤 등 이제 주요 과실류도 대부분 이제 그 개방에서 제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저가의 그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예상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자재 업계나 또는 식당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그 원료 농식품을 갖다가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예상되는 그 부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 그 보전 대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번에 한중 FTA 비준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해 보전 대책은 예상되는 어떤 피해보다 상당한 규모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라는 그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피해 보전 그 대책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후 한 10년간에 1조 원 분이 넘고 대략 한 2조 7천억 가까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그 상생형 어떤 그 기금 조성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기타 그 반농업 부분의 직불금 인상이 헥타르당 4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60만 원까지 또 올라가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수익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작물에 대해서 직불금의 보존 비율도 기존의 90%에서 95%로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그런 그 피해 보존의 대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썼으면은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농산물도 그 농산업계도 경쟁력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외국의 농산물과 어떤 어느 정도 그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산업의 재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농업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고령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고령화된 인력을 갖다가 일시에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RCEP이라고 하는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도 지금 어떤 그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데, 이것들과 한중 FTA와는 큰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RCEP나 TPP 협상 같은 것은 이제 한중 FTA와 달리 양자 협상이 아니고 여러 국가와 동시에 하는 다자 FTA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전 세계 그 무역 통상 질서가 양자 협상보다는 이제 다자 협상 쪽으로 이렇게 점차 변해 나가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 RCEP 협상에서는 지금 이제 가입해서 협상의 중이고, TPP 역시 가입이 될 것으로,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3억 인구의 세계 경제 제2대국의 시장을 갖다가 선점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진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이었습니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배 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